자, 반갑습니다. 유탐스러운 사회 김건태고요. 자, 이번 시간은 32강에서 만났고요. 104페이지 경제생활과 신용관리라는 주제를 가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내용을 쭉 한번 훑어보셨나요? 자, 훑어보시면 82페이지 내용하고 거의 그 싱크로율이라고 하나요? 거의 겹쳐지는 게 한 5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 절반 정도는 우리가 한번 배웠던 내용이 또다시 등장하는데 그럼 그대로 되풀이 되는 건 아니고요. 조금 거기에 이제 몇 가지가 조금 추가가 되는데 아무래도 두 번째 배우니까 선생님이 조금 구체적으로 정교화 시켜 드리는 작업을 좀 할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과 채권 이런 거 한 번씩 지난 시간에 들어봤잖아요. 82페이지 할 때. 선생님들이 여러분들한테 항상 요구하는 건 그런 거예요. 배웠는데 왜 모르니? 이런 거잖아요. 아, 지난번에 가르쳐 줬잖아. 왜 몰라? 하지만 여러분들은 뭐 워낙 많은 것들을 공부하고 있고 그리고 또 여러 과목을 또 공부를 하시고요. 그리고 지나고 나면 솔직히 모르죠. 모르는 게 당연합니다. 뭐 선생님이 이게 이제 전공이니까 뭐 당연히 이제 알 거라고 생각하고 자꾸 얘기를 하지만 공부하는 친구들은 아니 이거 뭐 한 번 배웠다고 우리가 로봇도 아니고 어떻게 다 합니까? 신이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망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여러분들 선물을 너무 많이 받았죠. 망각 너무 많이 합니다. 그렇죠? 뭐 선생님 이해합니다. 뭐 모르는 게 당연하다 생각하고 이번 시간에 좀 풀어서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하고 용어 설명하고 그 다음에 뭐 기회가 되면 선생님의 개인적인 경험들도 몇 가지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뭐 아픈 기억이에요. 주식 얘기 나오고 이러면 선생님 경험 좀 아픈 경험들이 많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오늘의 궁금증인데요. 일단 지급수단이 뭐가 있느냐. 이건 이제 상품을 구매하고 여러분들은 지급수단이 거의 하나밖에 없죠. 현찰입니다. 현찰. 어머니 아버지께서 주신 용돈으로 뭐 학용품을 사고 문제집을 사고 그쵸? 현찰을 주로 내주죠. 그리고 버스 탈 때 요럴 때는 이제 교통카드를 쓰죠. 그런 것도 하나의 지급수단이 됩니다. 전자화폐 이런 것들. 그리고 가끔가다 이제 여러분들 생일날 이럴 때 그래 친구들하고 한번 생일 파티해 하고 뭐 삼촌이 또는 엄마 아빠는 잘 안 주시는데 삼촌이나 이모가 신용카드 이렇게 한 번씩 또 주실 때가 있죠. 그러면 가서 카드를 또 긁고 이렇게 물건 사기도 하고요. 그렇게 합니다. 지급수단 그런 것도 이제 공부할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경험하지 못한 지급수단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수표는 어쩌면 써봤을 수도 있겠네요. 뭐 무슨 학원비 낼 때 이럴 때 집에서 수표를 주시면 수표는 써본 적이 있겠지만 어음이라는 건 해본 적이 없죠. 어음 네, 이런 것들 그런 지급수단을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축수단인데요. 선생님 저축은요 은행에다가 돈 넣는 거잖아요. 선생님 그거 아니라 그랬죠. 여기서 다시 한번 해볼까요? 소득은 여기서 말하는 소득은 무슨 소득? 가처분 소득은 어떻게 된다고요? 소비 플러스 저축이다. 그럼 꼭 은행에 넣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수중에 들어온 돈에서 소비하고 나머지 부분을 다 저축이라 하잖아요. 그럼 그걸 갖고 은행에 넣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주식을 살 수도 있고 부동산을 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채권을 살 수도 있고 뭐 이런 거 등등등 이런 거예요. 부동산 뭐죠? 움직일 동자에다가 부니까 안이 붙자. 움직이지 않는 그런 재산, 토지나 건물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저축수단이라는 건 선생님 뭐 얘기하다 보니까 거의 다 얘기했네요. 이런 것들 이따가 다시 한번 등장할 거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설계하는 걸 가지고 뭐라 하죠? 포트폴리오 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그 대학 갈 때 포트폴리오, 개인 포트폴리오 내가 고등학교 때 이런 활동 했어요 하고 이렇게 하죠. 모으는 그런 자료집을 포트폴리오라 하는데요. 여기서 포트폴리오는 자산을 어떻게 꾸려 나갈 것인가 하는 어떤 자산관리의 계획서를 포트폴리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이런 얘기 아시나요?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으면 깨지죠. 분산해서 담아야 된다. 그래서 예를 들면 재산이 1억이 있으면 은행에다 다 넣는 것도 좋은 방법 아니고요. 주식만 다 사는 것도 좋은 방법 아니고요. 부동산에만 투자하는 거 좋은 방법 아니다. 골고루 분산해서 투자해라 하는 게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포트폴리오 작성의 가장 기본적인 제1원칙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자, 저축수단 이런 거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용이 뭡니까? 믿음직스러운 정도를 신용이라 그러죠. 얼마나 돈 갚을 능력이 그러니까 돈 갚을 만한 믿음을 얼마나 주는가 이게 신용이에요. 그러니까 신용이 높은 사람은 은행에서 돈을 잘 빌려주고요. 신용이 떨어지는 사람은 은행에서 돈을 안 빌려주죠. 그 얘기예요. 그래서 부채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들 여름에 이 부채 아니고요. 여기서 부채는 뭐죠? 빚이에요. 빚. 빚이 있으면 그걸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선생님 부채 난 안 만들 건데요. 전 부채 안 만들 건데요. 근데 그게 이제 살다 보면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목돈이 들어갈 일들이 있어요. 근데 돈은 이미 마련이 이제 돼 있으면 좋은데 마련이 안 돼 있는데 꼭 필요한 돈이 생긴다는 거죠. 쓸 때가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 은행에서 뭐 대출을 받는, 그럼 대출을 받는 순간 그게 빚이 됩니다. 그래서 부채 관리는 잘 해야 신용을 지킬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로 이제 연관시켜서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내용은 어려운 것도 있고 쉬운 것도 있어요. 여러분들 쉽다는 건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건 쉬울 거고요. 여러분들 아마 처음 들어보는 건 좀 어렵게 느끼겠죠. 그러니까 이게 막 난이도 사고가 어렵고 복잡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그냥 생소한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소개를 해드릴 때 아, 이런 게 있구나 하고 기억만 해주시면 뭐 다음번에 볼 때는 그게 이제 쉬운 게 되겠죠. 자, 다양한 지급수단입니다. 자, 다양한 지급수단. 이 지급을 다르게 한번 바꿔볼까요? 물건을 상품을 사고 구매하고 지불한다 이렇게 표현해도 좋겠네요. 그래서 다양한 지불수단 이렇게 해도 뭐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인데요. 가장 대표적인 지불수단 현금이 있습니다. 현금. 현찰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그냥 쉽게 얘기하면 돈으로 낸다. 이 현금은 뭐가 있죠? 동전, 주화. 주화라고 표현하는데요. 이런 말도 여러분들 어쩌면 좀 어려울 수 있겠네요. 자, 주화랑 지폐, 종이돈 이게 바로 대표적인 지급수단입니다. 여러분들 제일 많이 쓰는 거죠. 돈 내는 거. 그거 바로 현금입니다. 자, 그런데 이 현금으로 우리가 상품을 구매를 하면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일단 장점은요. 자, 현금으로 지급할 때 장점이에요. 여러분들 선생님 얘기하면 아 맞아 그런 장점이 있구나 하고 팍 와닿으실 건데요. 일단 충동 구매를 좀 막아줍니다. 예를 들면 뒤에서 이제 카드 같은 건 신용카드 나오는데요. 선생님도 이제 신용카드로 요즘은 물건을 이제 많이 구입하는 편인데 카드를 긁으면 이 느낌이 없어요. 이게 돈이 나간다는 생각이 잘 안 듭니다. 그냥 긁으면 어쨌든 그냥 사인하면 물건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막 요술 램프처럼 그 뭐 지니의 요술 램프인가요? 그것처럼 그냥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는 결국에는 지급 날짜에 갚아야 될 돈이긴 한데 결국에는 똑같은 거죠. 근데 쓸 때는 그런 느낌이 잘 안 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충동 구매를 막 하기도 하죠. 일단 긁히니까 막 사는 겁니다. 뭐 물론 막 사진 않겠지만 그럴 확률이 높다는 거죠. 현금을 쓸 때는 어쨌든 지갑에서 막 10,000원짜리가 막 이렇게 나가면 야 이게 돈을 쓰는구나 하는 그런 느낌이 팍 드는 겁니다. 그래서 장점은 충동 구매나 또는 과소비를 좀 억제하는 그런 장점이 있다. 아무래도 지갑에서 이제 돈이 탁 나가는 순간 이제 아깝다는 생각이 좀 드는 겁니다. 자, 그다음 단점은요. 여러분들 돈 잃어버리신 적 있죠? 누구나 다 있을 겁니다. 이건 잃어버리면 끝이에요. 이건 잃어버리면 뭐 내 돈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분실과 어떤 보관의 위험이 따른다. 특히나 이제 5만 원짜리가 생긴 이후에는 옛날 같으면 이제 지폐 한 장 잃어버리면 최대 금액이 10,000원이었는데 이제는 5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분실과 보관의 어떤 어려움이 굉장히 크다. 이게 바로 현금의 특징입니다. 됐죠? 이런 건 뭐 공부하는 게 아니죠. 그냥 확인하면 돼요. 맞아. 이렇게 지나갑시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수표랑 어음이 있어요. 수표는 여러분들이 그래도 구경은 한 적이 있을 거예요. 뭐 10만 원짜리 자기합 수표, 뭐 이제 수표도 당좌 수표, 자기합 수표 이렇게 막 종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그것까지는 모르셔도 돼요. 자, 수표라는 건 이제 현금처럼 사용하는데 현금이랑은 좀 다르죠. 이 수표는 이제 수표를 끊는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예를 들면 선생님이 은행에 가서 선생님 예금 통장에 100만 원이 있는 거예요. 그중에 30만 원을 인출을 합니다. 그러면서 수표로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예를 들면 뭐 무슨 은행에서 땡땡 은행에서 수표로 선생님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갖고 현찰처럼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물건을 슈퍼마켓에서 10만 원어치 물건을 사고 수표를 냅니다. 그러면 그 수표를 가지고 슈퍼마켓 주인 아저씨는 은행에 가면 현찰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현찰과 기능이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5만 원짜리가 나오기 전에는 수표를 진짜 많이 썼었어요.
왜냐하면 10,000원짜리 10장이 있어야 10만 원이잖아요. 그럼 예를 들면 100만 원을 대금을 결제해야 될 일이 있으면 봉투에 100만 원이 잘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편지 봉투 같은데. 그러니까 100만 원짜리 수표 또는 뭐 10만 원짜리 수표 10장 이런 식으로 해서 가지고 다녔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수표는 뭐 현찰처럼 쓰는데 조금은 다른 성격이 있다. 수표는 또 고유 번호가 있기 때문에 그 분실해도 나중에 찾을 수가 있습니다. 뭐 그런 또 장점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게 이 어음이에요. 어음. 들어봤나요? 드라마에서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드라마 보면 돌아오는 어음을 막지 못해서 회사가 어떻게 되죠? 부도가 납니다. 그럼 이제 막 그 드라마에 보면 회장님들이 막 이렇게 어음을 막지 못했습니다 하고 밑에 사람들이 얘기하면 뒷목 딱 잡고 하고 쓰러지고 막 이런 거 나오지요. 그게 바로 어음이에요. 그럼 이제 어음은 뭐냐? 이런 겁니다. 자, A라는 회사가 있고요. B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게 예를 든 겁니다. 자, A 회사, B 회사가 있는데요. A 회사가 큰 회사고 B 회사는 좀 작은 회사예요. 그래서 B 회사가 생산한 부품을 사용해서 A 회사가 물건을 만들어 팝니다. 이해되시나요? B 회사가 만든 어떤 부품을 이용해서 A 회사가 다른 부품하고 결합해서 물건을 만들어 팝니다. 자, 예를 들면 자동차 회사라고 하고요. 타이어 회사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타이어를 1억 원어치, 그러니까 기억하는 거 10억이라고 할까요? 10억 원어치 타이어를 납품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A 회사가 B 회사한테 돈을 주려고 보니까 일단은 10억이 없죠. 왜냐하면 이 A 회사도 A 자동차 회사도 자동차를 만들어서 팔아야 돈을 벌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럼 번 다음에 주겠다 하고 약속을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나요? 지금 타이어는 공급받지만 예를 들면 4월 1일이에요. 4월 1일 날 공급을 받으면서 자동차 만들어서 팔아서 돈 벌면 그때 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6월 뭐 15일 날 줄게 하고 이렇게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증서를 주는 거예요. 6월 15일 날 줄게 하면 그 증서를 갖고 있는 이 B 회사는 A 회사가 6월 15일 전에 은행에다가 그 돈을 약속된 돈을 넣어 놓으면 B 회사는 은행에 가서 그 어음을 보여주고 돈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게 어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지난 그 82페이지 강의에서 채권이라는 거 공부한 적 있어요. 이 채권하고 어음은 좀 달라요. 비슷한 점도 있죠. 채권은 뒤에서 선생님 다시 설명하겠지만 만기일이 정해져 있고 채권의 액면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10억짜리 채권을 몇 월 며칠까지 보관하고 있다가 그걸 갖고 가면 채권 발행인이 돈을 주는 거예요. 비슷한데요. 뭐가 다르냐면 채권은 그냥 이 종이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어음은요. 타이어가 가고 종이가 갔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나요? 그 안에 실물의 교환을 전제로 주고받는 게 바로 어음입니다. 그러니까 채권하고 어음은 유사한 성격을 갖고 있지만 조금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볼까요? 어음 할인이라는 게 있어요. 어음 할인. 이런 말을 선생님은 굉장히 이제 평소에도 뭐 어음 할인 이런 말들을 많이 들어보고 이제 쓰는데 여러분들은 뭐 할인 50% 세일하는 거예요? 뭐 이런 거 할인이라는 걸 보통 그럴 때 사용하죠. 20% 할인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백화점 세일했다 그럼 할인해서 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 어음 할인이라는 건 이런 거죠. 이제 선생님 아까 예를 들어서 4월 1일 날 타이어 주고 10억 6월 15일 날 주기로 했죠. 맞죠? 그래서 이 어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B 회사가. 근데 B 회사가 한 5월 20일쯤에 돈이 이제 막 필요한 거예요. 근데 어음은 6월 15일이 돼야 10억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5월 20일쯤에 B 회사가 C 회사한테 또는 C 은행한테 아니면 C라는 개인한테 이 어음을 파는 거예요. 6월 15일까지 갖고 있으면 이거 10억짜리야 하면서 5월 20일 날 파는 겁니다. 그럼 C 회사는 이걸 얼마에 살까요? 10억짜리를 그대로 10억짜리에 사서 6월 15일 날 되면 또 10억인데 그렇게는 안 살 거 아닙니까? 얼마에 살 겁니까? 그거보다 싸게. 이해되시나요? 싸게 얼마? 11억? 말도 안 되죠. 여러분들이 C라면 11억에 사서 5월 20일 날 11억에 사서 조금 보관하고 있으면 6월 15일까지 그걸 잘 보관하고 있으면 10억이 되는데 11억에 살까요? 말도 안 되죠. 1억 손해보고 뭐하러 삽니까? 그러니까 싸게 사는 거예요. 예를 들면 9억 5천만 원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음이 어떻게 됐나요? 싸졌죠. 할인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어음 할인. 그래서 어음은 중간에 이렇게 거래가 되기도 합니다. 채권도 마찬가지죠. 채권도 중간에 거래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어음이라는 건 약속된 날짜에 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그 약속 증서가 바로 어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여러분들 혹시 써본 적 있나요? 선생님이 이제 직장에 이제 취직을 하기 전에 돈을 못 벌 때 이거 한 장 막 갖고 싶은 막 그런 마음이 되게 컸었습니다. 막 신용카드. 이게 있으면 그냥 가서 이렇게 여자친구랑 데이트하고 신용카드 한번 다 긁고 싶은 막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때만 해도 뭐 카드를 많이 쓰진 않았는데 아무튼 이 신용카드라는 건 지금 우리나라 대다수의 이제 어른들의 지갑 속에 신용카드 한 장씩 다 들어 있습니다. 이 신용카드는 이거죠. 카드를 선생님이 한 장 가져온다는 게 안 가져왔네요. 여러분들 집에 다 있죠? 집에 부모님 지갑 한번 꺼내 보세요. 신용카드 구경하세요. 거기 보면 이제 신용카드는 이런 겁니다. 카드 회사에서 카드를 발급해 주죠. 그 카드를 가지고 긁어요. 그리고 사인을 합니다. 그러면 약속된 날짜에 카드 회사에다가 대금을 납부를 하는 거죠. 그럼 카드 회사는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구체적으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넣고 신용카드로 7만 원을 긁습니다. 7만 원을 딱 결제를 했어요. 그러면 이 주유소는 그 카드 전표 있죠? 그걸 바탕으로 한 3일 정도 후면 카드 회사에서 이 주유소한테 7만 원을 먼저 줍니다. 이해되시나요? 카드 회사에서 주유소한테 줘요. 그러면 약속된 날짜에 선생님 같은 경우는 카드 결제일이 25일이에요. 매달 25일 되면 이 카드 회사에 선생님이 한 달 동안 썼던 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카드 회사에다 보냅니다. 그럼 카드 회사는 그럼 카드 회사는 도대체 뭘로 먹고 살까요? 뭘로 장사할까요? 수수료를 받는 거예요. 카드 가맹점들한테 이 주유소한테 수수료를 받고 그렇게 차액을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7만 원을 다 주는 게 아니라 6만 9천 원 뭐 이렇게만 주는 거죠. 그리고 1,000 원은 카드 회사에서 먹는 겁니다. 먹는다고 표현하니까 좀 그렇고 카드 회사에서 가져가는 몫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용카드는 이제 신용을 바탕으로 그러니까 신용이 없는 사람은 카드 발급 자체도 거부되는 일들이 많아요. 자, 신용이라는 건 믿음의 정도죠. 약속된 날짜에 대금을 갚을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한테만 신용카드를 발급해 주는 거죠. 여러분들 이 신용카드는 장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뭐가 있나요? 신용카드의 장점. 휴대가 간편하다. 돈 들고 다니지 않아도 카드 한 장 딱 가지고 다니면 어디서나 결제가 가능하죠. 휴대가 간편하다. 그리고 보관도 용이하다. 그런데 단점이 있어요. 단점 뭐죠? 개인정보 예를 들면 빠져나가고 카드 비밀번호 같은 거 이렇게 유출되면 그런 어떤 뭐라고 얘기할까요? 무슨 거래라고 하나요? 불법적인 그런 악용의 소지가 있다. 그런 거 하나 기억을 해주시면 선생님이 따로 쓰진 않을게요. 자, 그 다음에 카드의 최대 단점은 선생님 아까 현금 결제할 때 과소비를 막아준다 그랬죠? 카드는 과소비로 이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가끔 이제 뉴스에 막 나오는데요. 카드 막 10장 가지고 막 돌려막기 하는 그런 사람들 가끔 나오죠. 그래서 신용불량자가 되기도 합니다. 뭐 지금은 공식적으로 신용불량자라는 용어를 뭐 잘 쓰지는 않습니다만 이제 의미는 신용불량, 무슨 의미인지 알죠? 신용을 잃어버렸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카드 대금을 갚아야 되는 날짜가 다가왔어요. 근데 돈은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른 카드로 현금 서비스를 받는 거예요. 그 카드를 갖고 대출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갚고. 근데 이 카드 여러분들 카드 현금 서비스 이자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게 받으면 뭐 예를 들면 100만 원 빌리면 한 20만 원 이자를 내야 됩니다. 한 달에. 그러니까 이거는 참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뭐 20만 원까지는 아닐 수도 있어요. 그건 뭐 카드 회사마다 좀 다른데. 그래서 현금 서비스로 그렇게 돌려받기 하다 보면 금방 신용불량자가 됩니다. 그래서 단점은 그런 어떤 충동 구매로 이어질 소지가 굉장히 많다 하는 게 신용카드의 단점이에요. 그래서 최근은 아니고 이제 최근이라고 선생님 표현했던 이유는 요즘 그 소득 공제 하잖아요. 직장인들이 연말이 되면 그동안 세금 냈던 거 이렇게 막 환급받고 이렇게 하는 거 소득 공제라고 하는데요. 그 소득 공제율이 굉장히 높은 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최근에 이제 사람들이 신용카드보다 많이 쓰고자 하는 카드가 바로 체크카드라는 게 있어요. 체크카드. 요건 신용카드랑 좀 달라요. 체크카드는 은행에 통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선생님도 체크카드가 있는데요. 은행 통장이 있어요. 이 통장이 중간에 접혀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막 이렇게 쭉 있죠? 쭉 내역이 있습니다. 그러다 마지막에 끝에 가면 잔액이 있죠. 선생님 잔액이 예를 들어 150만 원이다.
그러면 신용카드는 긁으면 긁는 대로 계속 긁히잖아요. 물론 한도는 있어요. 한 달에 뭐 예를 들면 700만 원 이렇게 한도는 있습니다. 만약 700만 원 이상 긁으면 안 긁혀요. 그렇지만 통장에 700만 원 없어도 일단은 긁고 나중에 약속된 날짜에 대금을 넣어놓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급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체크카드는 이제 이런 충동 구매 같은 거 계속 긁히는 걸 방지하고자 통장에 있는 잔액의 범위 안에서만 긁히는 카드가 체크카드예요. 좀 다르죠? 그러니까 150만 원 있으면 요 범위 안에서만 긁힙니다. 그래서 긁으면 여기서 이제 빠져나가는 거죠. 여기서 돈이 자꾸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체크카드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신용카드의 장점, 즉 휴대와 보관이 간편하다는 장점에다가 충동 구매를 막아준다 하는 그런 장점까지 갖고 있는 카드가 바로 체크카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에 보면 여러분들 교재에는 그게 안 나와 있네요. 뭐 직불카드, 체크카드 뭐 이렇게 막 나오는데요. 직불카드, 체크카드 뭐 그건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게 있죠. 이제 다양한 지급 수단의 5번째 해서 기타라고 선생님 한번 묶어볼게요. 자, 뭐가 있냐면요. 휴대폰 소액 결제 이런 거 여러분들 써보신 적 있나요? 그런 것도 있습니다. 휴대폰 결제.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부모님들이 대부분 막아 놓으셨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걸 갖고 막 게임 자꾸 아이템 사고 막 이러니까 막아 놓았을 수도 있는데, 자, 어쨌든 휴대폰 결제. 그 다음에 전자화폐. 예를 들면 버스 카드 같은 거, 전자화폐. 참 세상이 많이 바뀌었네요. 선생님 버스 카드 얘기하다 보니까 선생님이 학교 다닐 때만 해도 버스 탈 때 회수권이라는 걸 다 냈어요. 회수권, 토큰, 그러니까 쿠폰 같은 거죠. 그런 걸 종이로 된 그걸 막 냈던 기억이 납니다. 여기 계신 감독님도 아마 다 회수권을 쓰셨던 세대 맞죠? 자, 그래서 선생님 어머니께서 옛날 이제 회수권을 선생님한테 이렇게 여러분들은 구경해 본 적도 없죠. 회수권 이렇게 요만하게 생긴 거예요. 이게 이제 쭉 10장씩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10장씩. 그러니까 이걸 이제 어머니께서 새 학기가 시작되면 몇 묶음을 한꺼번에 사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사이에 이렇게 한 장 한 장마다 사이에 틈이 있는데요. 거기를 이제 예쁘게 잘라서 이제 지갑 속에 넣어가지고 가지고 다녀야 되죠. 근데 이걸 10묶음을 10장 한 묶음을 딱 주시면서 이렇게 잘라라 했는데 선생님이 그걸 귀찮아가지고 한 장 한 장 예쁘게 잘라야 되는데 이걸 몇 장을 겹쳐놓고 막 자르다 보니까 이게 종이가 막 이상해지고 갖고 나중에 중간이 막 잘려지고 이래가지고 한번 엄청 막 혼났던 그런 막 기억도 나네요. 그렇습니다. 그런 게 이제 지금은 사라졌지만 지금은 버스 카드, 전자화폐. 그 다음에 이제 얘기 안 나온 지급 결제 수단이 하나 있죠. 여러분들 혹시 계좌이체 아십니까? 실시간 계좌이체. 갖고 인터넷 뱅킹으로 계좌이체 하죠. 선생님 최근에 계좌이체 한 게 하나 있는데요. 이제 컴퓨터로 이 신용카드 결제를 하려고 하니까 무슨 뭐 프로그램이 자꾸 오류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업체에다 전화해가지고 계좌번호 좀 불러주세요. 제가 바로 입금할게요. 해서 인터넷 뱅킹을 해가지고 계좌이체를 뭐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 계좌이체 이런 것도 지급수단의 한 방법이 되겠네요. 뭐 지급수단은 선생님이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뭐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해볼까요? 현금 이건 뭐 공부 더 할 필요 없죠? 됐고요. 여기서 어음 하나 알아두시고요. 이젠 드라마 볼 때 어음 얘기가 나오면 아 저게 무슨 얘기구나 하고 조금 아시겠네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신용카드는 뭐 다 잘 아실 테고요. 체크카드는 신용카드에서 조금 뭐 진화된 형태다 이렇게 바라봐 주시면 되고요. 뭐 나머지 이런 지급 방법도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전반전 끝났어요. 전반전. 이제 앞부분의 얘기는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요. 자, 그 다음 중요한 거죠. 다양한 저축 수단입니다. 자, 저축 수단은 예금부터 시작해서 주식, 채권 이런 거 이제 쭉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 일단 화면 잠깐 볼까요? 선생님 뭐 특정 은행만 이렇게 보여드리려는 건 아니고요. 지금 은행 통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저축의 날인가 이런 날 가끔 이렇게 시상을 하죠. 막 저축 모범 연예인들 막 저축 많이 해가지고 이렇게 한 사람들 막 시상하고 이러는데요. 막 통장을 몇십 개씩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막 통장에 돈이 이렇게 차곡차곡 모이는 거죠. 가장 기본적인
저축수단, 은행에 예금하는 거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뭐죠? 많이 보셨죠? 코스피. 그래서 지금 이거는 뭐 옛날 거니까 지금은 아닌데요. 지금도 거의 2000포인트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이 2000포인트 이게 뭐냐면요. 1980년 1월 4일 날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그때 주식시장을 100이라고 놓고 지금 어떻게 되느냐 이걸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포인트라는 건 100에서 2000이 됐다. 몇 배가 된 거죠? 20배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상장돼 있는 그 기업들의 시가총액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비교했을 때 1980년과 비교했을 때 그럼 지금은 2010 올해가 4년이잖아요. 그러면 35년 전에 우리나라 주식시장하고 가치가 어떻게 달라졌는가 이걸 보는 겁니다. 근데 이 주식은요. 뒤에 선생님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2008년도 미국발 금융위기가 찾아왔을 때 진짜 이 코스피 지수가 1000포인트 선생님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요. 1000포인트 아래로 떨어졌었나요? 그때? 그러니까 1800에서 1000까지 떨어졌다면 진짜 반토막이 난 거죠. 그렇게 해서 주식이라는 게 100만 원을 투자했다? 5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심지어 휴지 조각 빵원이 될 수도 있는 게 주식이에요. 선생님이 이걸 왜 이렇게 강조하냐면요. 선생님도 주식에 조금 이렇게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뭐 이렇게 선생님이 눈이 시뻘개져가지고 주식 그 시황판만 들여다보고 막 투자하고 이런 건 아니고 이제 주식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려고 보니까 한번 투자를 해봐야 되겠다. 나도 해봐야 이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소액을 투자했는데 진짜 주식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비자금을 많이 날렸습니다. 자, 아무튼 이따가 주식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펀드 투자라는 게 있어요. 펀드. 이 펀드는 주식하고 조금 비슷한데 이분이 누구냐면요. 펀드 매니저예요. 펀드 매니저. 주식 투자의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를 개인이 하면 아무래도 수익을 내기가 좀 어려우니까 그리고 직장 다니고 사업하고 각자 비즈니스가 다 바쁘잖아요. 근데 주식에다가 이렇게 온통 집중을 하고 있으면 이게 생활이 잘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있는 돈을 펀드 매니저들한테 이렇게 맡기는 거죠. 그래서 대신 투자해 주세요 하고 수수료를 드리는 이러한 투자의 방법을 간접 주식 투자, 펀드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게 바로 채권이에요. 자, 요거는 지금 페이드 도장이 찍혔죠. 이 얘기는 이제 지급이 이미 됐다는 얘기예요. 자, 이거 샘플러 선생님 보여드립니다. 누가 발행했냐면요.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근로복지공단이니까 이건 공기업이 발행했다. 공공기관이 발행했다. 선생님 공기업이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고 공공기관이 발행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공공기관이 발행한 채권, 공채라고 이야기합니다. 공채. 국가가 발행했다? 국채. 회사가 발행했다? 쉽죠? 회사가 발행했다? 회사채. 개인이 발행했다? 그 무시무시한 개인이 발행했다. 사채.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맞죠? 이게 바로 채권이에요. 채권이라는 건 이게 지금 뭐죠? 지금 화면에 이렇게 떠 있으니까 이게 사실은 종이에요. 그래서 채권, 이 채라는 건 빚입니다. 빚과 관련된 종이에요.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여기에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10억 원짜리 채권이에요. 근데 여기에 자세히 보시면 상환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지금 1998년에 발행된 채권인데 2003년에 10억 상환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5년만 이 채권을 잘 갖고 있으면 10억이 되는 거죠. 그럼 이 채권을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발행했다고 치고 5년 후에 10억이라고 칠게요. 그럼 여러분들 얼마에 사실래요? 12억에 살 사람. 이건 진짜 바보입니다. 12억에 사서 5년 동안 잘 보관하고 있으면 10억이 돼요? 이거는 안 되는 거죠. 그러면 10억에 살 사람 있나요? 이것도 말이 안 돼요. 10억에 사서 5년 동안 잘 가지고 있으면 10억? 말 안 되죠. 그러니까 8억, 7억, 6억 이렇게 자꾸 가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얘기 하나 드릴게요. 자, 이게 만약에 국가가 발행한 채권이 있고요. 여기 이제 국채라고 할게요. 그리고 이쪽에 한 장이 더 있는데 이거는 어떤 땡땡 회사가 발행한 채권이에요. 똑같이 10억짜리라고 할게요. 이쪽도 10억, 이쪽도 10억 이렇게 채권이 있습니다. 자, 만기일 똑같고요. 발행일 똑같아요. 하나는 누가 발행했다고요? 국가가 발행한 국채고요. 하나는 어떤 회사가 발행한 회사채예요.
여러분들 똑같이 9억이래요. 지금 똑같이 만약에 이걸 9억에 살 수 있다. 그러면 누구 거 살래요? 여러분들 누구 거 사겠습니까? 국가가 지급을 약속한 채권을 살래요? 아니면 어떤 회사가 지급을 약속한 채권을 살래요? 당연히 국가가 지급을 약속한 채권을 사는 게 맞습니다. 똑같이 9억이라면. 왜요? 이 회사는 약속된 날짜까지 이 회사가 살아있으리라는 보장이 없죠. 맞습니까? 국가가 망할 일은 거의 없습니다. 맞죠? 국가는 거의 안 망해요. 그렇지만 이 회사는 망할 확률이 국가보다 높다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똑같이 9억이면 사람들이 누구 거 삽니까? 국가 걸 삽니다. 그러면 이 회사의 채권은 안 팔리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값이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8억이다. 그러면 망할 확률이 높지만 8억 투자해서 갖고 있으면 10억 되는 거고요. 얘는 9억 갖고 있어서 9억 투자해서 갖고 있으면 10억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채권 투자하면 수익률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9억을 투자해서 10억 됐으니까 얼마 벌었죠? 1억 벌었죠. 그러면 9분의 1 곱하기 100. 그러면 거의 한 채권 수익률이 11% 이렇게 되는 겁니다. 11%. 그 다음 8억을 투자해서 10억이 되면 8억을 투자해서 2억을 벌었죠? 그럼 채권 수익률이 얼마? 25% 이렇게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여기서 중요한 명제가 하나 나오는 거예요. 채권의 가격은 수익률과 어떤 관계가 있나요? 채권의 가격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수익률이 어떻게 되나요? 떨어집니다. 이해되시나요? 채권 가격이 떨어졌다는 얘기는 수익률이 높아졌다는 얘기고요. 채권 가격이 올라갔다는 얘기는 수익률이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반비례 관계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 안전한 채권일수록 값이 어떤가요? 안전한 채권일수록 값이 비싸죠. 그럼 수익률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전성이 높아지면 수익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얘기한 걸 선생님이 이제 선생님 너무 어려워요 하는 친구들은 82페이지 우리랑 선생님하고 같이 공부했던 걸 공부를 제대로 안 하신 친구들이 아마 어렵다고 느낄 거예요. 선생님 정리를 다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양한 저축수단인데요. 다양한 저축수단. 여기서 말하는 저축은 은행에 꼭 돈 넣는 것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맞죠? 소비되지 않은 나머지 부분, 소득에서 나머지 부분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자, 첫 번째, 예금입니다. 자, 예금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보통 예금이 있고요. 정기 예금이 있어요. 자, 이거는 뭐냐? 보통 예금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입니다.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그러니까 입출금이 자유롭다는 얘기는 언제든지 은행에 가서 현금 카드로 인출기에 가서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현금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현금화 하기 쉽다? 뭐가 좋다? 용어 하나 기억 안 나시나요? 유동성이 very good, 매우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유동성이 좋으면 굉장히 편리하죠. 이자 많이 줄까요? 안 줄까요? 이자 많이 안 줍니다. 그래서 이자율이 굉장히 낮다. 선생님 굉장히 낮다고 표현한 이유는 뭐냐면요. 선생님도 보통 예금 통장이 있어요. 살다 보면 급한 일이 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 통장에 한 300만 원 정도 보통 예금 통장을 갖고 있습니다. 선생님 너무 개인적인 그 재산의 내역을 좀 공개하는 것 같아서 그렇지만 한 300만 원 정도 보통 예금 통장이 있어요. 이율이 1%도 안 됩니다. 가끔가다 뭐 1,200원 이자 붙었다 하고 막 문자 오고 그래요.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수익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에 반해서 정기예금은 목돈을 묶어 놓는 거예요. 예를 들면 2천만 원 목돈이 있어요. 그걸 정기예금으로 묶어 놓으면 이자가 한 3%, 4% 이렇게 붙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예금에 비해서는 이자율이 그래도 어느 정도 괜찮은 편이죠. 선생님이 왜 보통 예금에 비해서라고 얘기하냐면요. 나중에 배울 주식이나 뭐 채권 투자 이런 거에 비교하면 이자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수익성이 낮다는 얘기예요. 대신 정기예금은 2천만 원 정기예금 한 거 날릴 위험이 있을까요? 있긴 있습니다. 은행도 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가끔 언론에 나오죠. 은행 망해서 막 은행 앞에 사람들이 선생님 사진 한 장 보여드릴까요? 자, 이쪽에 이건 이제 노후에 대비해서 연금 투자하는 거, 연금 받는 거 그거 얘기하는 거고요. 이거예요. 지금 은행 앞에 사람들이 막 엄청 모여 있죠. 이게 뭐냐면 은행이 망한다는 소문을 듣고 자기 돈을 이제 묶어놨던 돈을 찾으러 온 사람들이에요. 이걸 갖고 은행으로 뛰어왔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뱅크런이라고 합니다. 이게 전문 용어예요.
선생님이 그냥 이 말 만든 거 아닙니다. 은행에 사람들이 뛰어왔으니까 뱅크런. 그럼 걸어오면 뱅크 뭐 워킹 이런 거 아니에요. 뱅크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있죠. 막 대기 번호가 858번이에요. 이때 어떤 은행이 굉장히 위험했나 봐요. 그래서 사람들이 돈을 찾으러 이렇게 온 겁니다. 뱅크런이에요. 뱅크런. 은행도 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웬만해서는 은행은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기예금 같은 경우는 원금을 어떻게 할 수 있다? 보장받을 수 있다. 원금 보장은 굉장히 높은 편이다. 그러니까 안전한 투자 방법이다. 안전한 저축 수단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은행이 망한다고 하면 이 원금을 2천만 원 못 받을까요? 날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예금자 보호 제도라는 게 있어요. 예금자 보호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예금자 보호법은 한 은행마다 5천만 원까지는 원리금을 보장해 주는 제도예요. 그러니까 은행이 망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막 몇 년 동안 열심히 모아가지고 저축해서 4천만 원을 만들어서 은행에 넣어놨어요. 은행이 망했어요. 그럼 내 재산은 다 날립니까?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금자 보호법이라고 해서 국가가 이제 은행들한테 일정 금액의 돈을 평소에 받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고 기금을 조성해서요. 은행이 망했을 때 5천만 원까지는 상환해 주는 거죠. 원리금을 다시 국가가 대신 주는 겁니다. 일종의 보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럼 선생님 팁을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들 돈이 1억이 있다. 그럼 1억을 어떻게 넣어놔야 될까요? 혹시 은행이 망할 수 있기 때문에 한 은행에다가 1억을 넣어놓으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죠? 은행을 분산해야 됩니다. 한 세 군데로 분산해서 한 은행에다가는 4천만 원, 한 은행에다가 3천만 원, 한 은행에 3천만 원 이렇게 넣어놔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은행이 망했을 때 5천만 원까지는 받을 수 있으니까 다 건질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여기서도 5천만 원, 여기서도 5천만 원, 여기서도 5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선생님 그냥 두 은행에다가 5천만 원, 5천만 원 넣어놔도 되잖아요. 근데 안 돼요. 그러면 물론 아예 안 되는 건 아닌데 이렇게 되면 5천만 원에 대한 이자가 원래 붙잖아요. 플러스 알파 이자가 붙습니다. 그쵸? 플러스 알파 이렇게 이자가 붙습니다. 근데 5천만 원까지 밖에 못 받으니까 이자는 포기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꽉꽉 채워서 하면 안 되고 한 여유 있게 4천만 원까지 넣어놓는 게 좋다. 이런 얘기예요. 선생님 나중에 저 돈 진짜 많이 벌어가지고요. 현찰 100억 있으면 어떡해요? 그러면 5천만 원씩 나눠서 100억을 나누면 도대체 은행이 몇 개가 필요한 겁니까? 근데 선생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현찰이 한 100억이 있으면 그냥 뭐 부동산에도 뭐 한 30억, 그 다음에 뭐 주식에도 한 10억 이렇게 해서 분산 투자를 해서 은행에다가만 다 예금하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니죠. 자, 그 다음에 예금은 요렇고요. 그러면 그거 하나 설명드려야 되겠네요. 정기 예금 말고 정기 또 뭐가 있죠? 적금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목돈을 만들기 위한 겁니다. 한 달에 30만 원, 한 달에 50만 원 이렇게 해서 꼬박꼬박 붙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목돈을 만들어가는 그런 저축 상품, 예금 상품이 되겠습니다. 선생님 그냥 지나가려 했는데 이 용어 하나 알려드려야 되겠네요. 보통 예금을 다른 표현으로 요구 불예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자, 이런 건 암기 필요하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주식이 있어요. 자, 주식의 특징 수익성을 굉장히 기대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주식하면 수익성이 높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자, 주식은 이론적으로 하루 평균 상한가를 치면 15%까지 오릅니다. 무슨 얘기냐면 100만 원 주고 샀어요. 그러면 얼마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루 사이에 주식시장을 아침에 9시에 문 엽니다. 그래서 3시에 문 닫아요. 그러면 몇 시간이죠? 6시간 동안 얼마 벌 수 있는 거예요? 100만 원에 15%, 15만 원 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은행이자 아까 얼마였죠? 정기예금? 1년 3%입니다. 1년에 100만 원 넣어놓으면 3만 원 붙어요. 이해되나요? 근데 주식은 하루에 15만 원까지 벌 수 있다. 와, 선생님 그러면 저 나중에 주식할래요. 그래서 선생님 아까 아픈 경험들이 있다 그랬죠? 자, 보세요. 15%까지 오를 수도 있고 어떻게 할 수도 있나요? 15%까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한가 치면 100만 원 투자하면 얼마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85만 원이 될 수도 있어요. 내 돈이. 15만 원이 공중에서 증발하는 겁니다. 날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며칠만 하한가 치면 휴지 조각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은 수익성이 굉장히 높은 반면 안전하지 않다. 그러니까
이제 뭐 한 방을 기대한다. 약간 이렇게 근데 이렇게 되면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주식 투자가 이제 이런 경우도 있어요. 가치 투자라고 해서요. 가치 투자. 진짜 내가 딱 눈여겨본 기업이 있는 거예요. 내가 저 기업 제품을 써보니까 저 기업이 지금은 비록 좀 매출도 작고 기업이 작은 기업이지만 앞으로 저 기업은 진짜 기술력도 좋고 앞으로 큰 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겠다 해서 내가 주식을 그 기업이 발행한 주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기업을 믿고 기다리는 겁니다. 나중에 그 기업이 진짜 성장했을 때 그때는 주식해서 뭐 수익률도 굉장히 높게 창출할 수가 있죠. 그건 이제 가치 투자의 규제 해서 뭐 미국의 워렌 버핏 같은 그런 투자의 규제 이런 사람들은 뭐 엄청난 부를 쌓게 됐습니다. 선생님이 좀 이제 강의가 좀 진행되면서 이제 주식 투자에 대해서 너무 막 한 방을 기대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건 그건 조금 잘못됐네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제 개인적인 경험만 자꾸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선생님은 주식해서 돈을 이렇게 많이 까먹었어요. 그래서 많이는 아니고 조금 까먹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식을 자꾸 이렇게 위험하다 막 이런 쪽으로만 얘기를 하는데 사실 가치 투자에서 꾸준하게 오랜 시간 장기간 갖고 수익률을 달성하는 그런 투자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주식 투자를 하는 그 개인들을 우리가 이제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개미라고 표현해요. 개미 투자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소액을 갖고 투자를 하는 거죠. 그리고 아까 선생님 뭐라 그랬죠? 사람들이 주식하기 어려우니까 이제 펀드라고 해서 펀드 매니저한테 돈을 주고 펀드 투자를 하는 경우가 있죠. 그렇게 펀드를 갖고 투자하는 그런 그 금융 회사들, 그런 투자 회사들을 기관 투자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누가 있나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있어요. 우리 글로벌 경제할 때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 주식시장에 한 30% 정도 들어와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 주식시장을 이제 코스피, 코스닥 이렇게 나누는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한 500개 정도의 업체가 있습니다. 그 시가총액을 다 합하면 1000조예요. 코스닥은 그거보다 조금 작은 회사들, 그래서 100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코스피가 10배 정도 더 큰 거죠. 이 코스피의 1000조 중에 한 300조는 외국인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죠? 이 외국인과 기관들의 움직임에 따라서 이 개미들이 피해를 볼 수도 있고 돈을 좀 벌 수도 있고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주식은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안정성은 떨어진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채권이 있어요. 채권. 채권이라는 건 누가 발행하는 거죠? 돈 필요한 사람이 발행하는 겁니다. 아까 정부가 예를 들면 돈이 필요해요. 그러면 10억짜리 채권을 발행해서 지금 팔죠. 그러면 누군가가 사면 정부에 돈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이 필요한 사람이 발행하는 게 채권이에요. 발행 주체에 따라 국채, 공채, 회사채, 사채 이렇게 있습니다. 자, 발행 기관의 안정성이 높을수록 선생님 지금 안정성 높은 순서대로 쓴 거예요. 일반적으로. 물론 어떤 회사는 공공기관보다 더 안전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국가가 제일 안전하고 공공기관 안전하고 회사, 개인. 그러면 안정성이 높을수록 채권의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채권의 가격도 역시 높습니다. 즉 안정성이 높을수록 수익성은 떨어진다. 안정성이 높으면 높은 수익을 줄 수가 없는 거죠. 그게 바로 채권 투자예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보험이나 연금 같은 것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알죠? 연금은 노후를 대비하는 거고요. 보험은 있을 수 있는 사고나 뭐 그런 위험을 대비해서 미리부터 일정 금액을 이렇게 적립을 해놓는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도 있고요. 부동산. 자, 부동산은 이런 특징 선생님 말씀드릴게요. 부동산은 이건 뭐 부동산 경기에 따라서 수익률을 달성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변수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안정적인 자산으로 좀 평가받는다. 안정적 자산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니까 부동산이 값이 요즘은 부동산 경기가 굉장히 안 좋죠. 그러니까 값이 많이 떨어지기도 하지만 그래도 장기적으로 수십 년간을 이렇게 추적해 보면 부동산은 전체적으로 괜찮은 투자 방법이다. 이렇게 우리가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제탐구에 105페이지의 주제탐구는 여러분들 한 번씩 다 읽어보시면 되고요. 선생님이 설명했던 예금자 보호제도도 나와
있고요. 자, 그다음 107페이지에 9번 한번 볼게요. AB 금융상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갑은 5년 후에 내 집 마련 계획을 세우고 그동안 저축해놓은 돈을 간접 투자 상품인 A에 투자했다. 자산 운용회사의 간접 투자 상품 이게 뭐죠? 바로 펀드 투자입니다. 펀드. 자, 을은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 전재산 5천만 원을 땡땡 은행의 금융상품인 B에 예치했대요. 아, 그러니까 뭐예요? 예금, 정기 예금에 해당이 됩니다. 매월 일정액의 이자를 받기로 했다. 자, A는 펀드는 부동산보다 유동성이 낮다. 유동성은 현금화할 수 있는 정도예요. 부동산은 사고 파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힘듭니다. 부동산의 덩어리가 크면 클수록 사고 파는 게 쉽지가 않아요. 등기 내고 뭐 하는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 펀드는 그래도 부동산보다는 쉽게 해약하고 현금화할 수 있죠. 그래서 유동성이 낮다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자, B는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랬는데요. B는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죠. 왜? 은행이 망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뭐가 있다 그랬죠? 예금자 보호 제도가 있죠. 그래서 5천만 원을 은행에 넣어놨으니까 이자를 받기로 했는데 은행이 망하면 이자는 못 받지만 5천만 원까지 뭐는 보장되죠? 원리금은 보장됩니다. 원금은 보장된다. 그래서 이자를 못 받을 뿐이지 원금인 5천만 원은 그대로 건질 수 있다. 그래서 발생할 수도 있지만 건질 수 있으니까 이건 틀렸다고 볼게요. 이해되시죠? 그렇게 봅니다. 자, 그다음 A는 B보다 안정성이 높다 했는데요. 펀드는 아무래도 주식에 투자하는 거니까 펀드 매니저가 전문가이긴 하지만 떨어질 수도 있는 거죠. 펀드도 떨어질 수 있어요. 안정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얘는 일정 이자를 받기로 한 건 꼬박꼬박 받죠. 은행이 망하지 않는 한. 맞죠? 그렇게 보는 거고요. 기대 수익률은 아무래도 얘가 안전성이 높죠. 안정성이 높으면 수익성은 떨어집니다. 기대 수익률은 A가 더 높다. 이렇게 가셔야 되고요. B와 달리 A는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니다. 여러분들 펀드나 주식을 만약에 보호해 준다면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사람들이 보호해 주네? 그냥 막 투자할 거예요. 그렇죠?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니다. 요게 맞는 설명이네요.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고요. 자, 그다음 10번. 다음 글에 설명하는 제도를 쓰세요 했는데 이번 시간에 몇 번 등장했던 국가가 지급을 보장하는 금액은 최대 5천만 원이다. 금융기관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할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주식이나 펀드 등의 금융상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바로 예금자 보호법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번 시간을 마무리를 할 건데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거 선생님 좀 어려워요 하는 친구들은 그 82페이지 그 해당 강좌랑 같이 한번 연계해서 공부하시면 좀 싱크로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좀 이해 폭이 넓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요한 포인트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등장했던 얘기인데요. 수익성과 안전성은 어떻다? 반비례한다. 그리고 조금 구체적으로 좀 선생님 지식적인 거 하나 얘기하면 채권의 수익률은 채권 가격과 반비례한다. 이해되시나요? 채권 가격이 낮을수록 채권으로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거까지만 기억하시면 더 이상의 얘기는 나중에 여러분들 현실 경제를 경험하면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 시간에 이제 심화 문제, 그 다음에 건쌤의 선물 문제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자,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